자, 다음 페이지 19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 이때까지 한 얘기는 밥솥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밥솥 진짜로 쓰는 거 맞아요? 뭐 밥솥이 정말 뭐 F로 해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 맞아? 라는 예시로 제가 빅데이터 분석 예시를 갖다 두 가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생키 차트라고 그래가지고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착점까지 가는 여러 가지 터치 포인트들을 갖다가 쭉 다 나열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은 선버스트라 그래가지고 출발점은 외부 원이고 그 다음에 내부 원으로 내려오면서 도착점으로 이동하는 건데 마지막 도착점까지 들어오던 유저들, 그 유저들이 실제로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왔었는지를 갖다 추정할 수가 있고, 좌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버전 1, 2, 3, 4 해가지고 총 13까지 돼 있나요? 우측이 보면은 컨버전 13까지 돼 있는 값들, 제일 위에 노 컨버전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 이 유저가 여기까지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를 거쳐가지고 왔는지를 갖다 보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라 그러는 게 어떤 상품을 샀다 안 샀다, 이 상품을 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하면은 10대 여성이다, 20대 남성이다, 30대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단순한 연령, 성별, 지역 이런 것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미국으로 가면 뭐 이 사람의 데모그래픽 정보, 뭐 연령이, 성별이, 지역이 어디고, 이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나 볼 만한 그런 자료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쳐다보는데, 예를 들면 좌측 그래프에서 컨버전 12를 놓고 보면은 제일 하단에서 바로 위에 있는 좀 굵직한 박스입니다. 컨버전 12를 보면 리타겟팅이라는 데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리타겟팅이라는 데 통하기 전에는 디스플레이 5번이라는 데를 거의 다 대부분 통한 것 같고, 일부는 디스플레이 4번에서 다이렉트로 조금 들어온 애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애들도 포탈 1, 2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3을 거쳐가지고 리타겟팅을 거쳐서 컨버전 12라는 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컨버전 12가 어떤 특이한 종류의 상품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어 컨버전 12가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하드웨어 기기다. 그러면 하드웨어 기기를 팔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컨버전 12에 어디를 찍고 들어와가지고 컨버전 12가 일어났는지가 관심사지, 하드웨어 덕후가 꼭 저처럼 뭐 연령대, 성별대 이런 것만 중요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하드웨어 덕후인 사람들 중에서는 저랑 연령과 성별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연령, 성별에 의존하지 않고 어디를 찍고 들어오냐를 통해서, 아, 이렇게 찍고 들어오는 걸 보니 우리가 만약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5번에다 광고를 해야 되겠다, 포탈 1번에다 광고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 갖다 추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뭐 디스플레이 5번이 얼마만큼 크리티컬한 영향을 줬냐, 혹은 리타겟팅이라고 하는 애가 얼마나 크리티컬한 영향을 줬나, 이런 걸 갖다가 네트워크 그래프를 갖다가 단순히 여기에서 뽑아 놓은 게 아니라 이걸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아예 독립적인 수업들이 존재해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입니다. 그 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현재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굉장히 길쭉하게 썰치 1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저 썰치 1은 실제로 노 컨버전이라는데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 있어. 그러니까 컨버전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 입장에서는 노 컨버전을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제가 별로 탐탁지 않은 채널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노 컨버전한테 빵의 가중치를 주고 컨버전들한테 1의 가중치를 주고, 조금 더 세련되게 가려 그러면은 컨버전마다 가치가 조금씩 다르다면은 다른 가치를 배정을 해준 상태에서 이 앞에 있던 채널들이 얼만큼의 큰 효과를 줬는지를 갖다가 가중 평균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산을 네트워크 차트에서 계산하는 약간 어려운 수학을 쓰게 되면 실제로 어느 채널들이 얼만큼 효과를 줘서 회사 매출액에 도움이 됐는지를 갖다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매출액에 도움되는 채널들에다가 광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우측으로 잠깐 알아서 봅시다. 우측에 보면은 제일 가운데에 있는 파란색 원, 그러니까 동심원이 컨버전입니다. 그 컨버전이 이제 상품을 산 건데, 그 직전에 썰치라는 애를 96.1%를 찍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썰치에다 광고를 하면은 다들 우리 걸 상품을 사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어떤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하십니까?
가격 비교 꼭 한번 들어가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가격 검색을 해보고 내가 최저가로 사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최저가 맞네. 혹시 쿠폰 있어? 검색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 스텝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하는 스텝들이 당연히 96.1%의 값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00%가 안 나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그죠? 사실 1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게 당연한 스텝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은 야, 컨버전을 많이 만들어내려 그러면은 서치한테 엄청나게 광고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 같다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서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치 그 전에 다른 어떤 스텝들을 찍고 들어왔는지가 우리한테 더 크리티컬한 정보지 서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정보 아닙니다. 다 아는 정보니까. 서치 할 거라는 것 같다가 모든 사람이 다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100% 아닌 게 이상한 정보잖아요. 그러니 서치 전에 어떤 스텝들을 겪었는지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우측 그래프에 있는 동시원 밖의 테두리를 갖다가 볼 수도 있고 혹은 좌측 그래프에서 여러 터치 포인트들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터치 포인트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아까 보다시피 조금 복잡한 F 함수들을 갖다 찾아내는 계산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복잡한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화학 방정식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밥솥을 만드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고차원 수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찌됐건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서치한테 광고비를 쏟아부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두 개의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다른 채널들이 실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효과를 제대로 계산하려면은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괴롭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저런 네트워크를 갖다가 또 하나 제가 예시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하던 당시에 하루 종일 인터넷 여론에서 언급됐던 키워드들을 갖다가 묶어서 네트워크 차트로 만든 다음에 그 네트워크 차트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중심적, 그러니까 언급이 많이 됐고 크기,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 대비 근접,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이 네트워크 전체 안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른 단어 대비 이 단어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이런 거 갖다가 따지는 계산을 크기, 근접성, 중심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놨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이론을 엄청 공부를 해서 얻어내는 하나의 그래프, 계산 값들이에요. 이걸 보고 나면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서울시장 뭐 후보들 이름 적혀 있네 저쪽으로 우측으로 넘어가니까 무슨 주택, 아파트, 부동산 이런 식의 무슨 그냥 정보 있네 라고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네트워크 공부를 갖다가 제대로 하게 되면은 어떤 후보 옆에 특정한 단어가 연결이 돼 있네. 이 단어가 왜 연결이 돼 있을까? 그 다음에 중심성, 근접성 정보를 보니 이 단어가 굉장히 이 후보한테 근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어여서 혹은 이 후보, 그러니까 이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는 굉장히 중심 단어인데 뭐 어떤 후보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후보가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 전체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중심 키워드에서 벗어나 있는 후보라는 것 같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 있다는 얘기는 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낮다는 얘기로 다르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후보 옆에 있는 다른 키워드들을 봤을 때 이 후보 옆에 있는 다른 키워드들이 되게 논란이 돼가지고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그런 키워드일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는 키워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깎아먹는 키워드들이 여러 개가 쭉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 이번 선거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 키워드를 빨리 잠재울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갖다가 내보내는 방식으로 후보가 선거 전략을 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 맞춰서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쳤을 때 정치권이라고 하면은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뭐 그 선거 팀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될 수 있고 회사에서 어떤 상품을 판단했을 때 우리 회사가 어떤 키워드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회사가 어떤 광고를 갖다가 내보내야지 저 키워드에 가까이 돼가지고 이 상품을 파는데 효과가 좋겠다. 혹은 이런 상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예 새로운 브랜드 하나 만들어 버리자. 새로운 브랜드 만들어서 이 브랜드가 요 키워드와 가까이 있는 이름을 갖다가 정하고 뭐 이모티콘을 정하고 혹은 로고를 정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아예 그냥 비즈니스를 새 비즈니스에 대해서 기존 비즈니스 이름 말고 다른 비즈니스 이름 붙이자. 뭐 혹은 그렇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열심히 광고 메시지를 갖다 내보내 봤는데 그래서 그래프 바뀌었어? 라고 다시 봤더니 안 바뀌었다. 그러면 광고가 실패했네.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거고 바뀌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바뀌었다. 그러면은 광고비를 쏟아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쏟아부으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다시 19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어떤 채널들이 효과를 받고 어떤 채널들이 효과를 보지 않는지 갖다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 채널은 효과를 봤으니까 돈을 좀 더 투입을 하고 이 채널은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돈을 넣자. 그리고 다시 한 달 후에 또 이 지금 20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차트 또 그려보는 거지. 그리고 아, 우리 되게 많이 가까이 왔네. 보통 어떤 신상품 그냥 출시하고 나면은 석 달, 6달 동안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그 석 달, 6달 동안 효과를 갖다가 예를 들어 매일 혹은 매주, 매달 이렇게 네트워크 차트를 그려놓고 보면 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구나. 효과를 보고 있구나. 효과를 전혀 못 보고 있구나. 이 상품 빨리 접어야 되겠다. 같은 거를 갖다가 매출액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찾아보는 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이고 매출액 나오는 접근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이제 키워드가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2차원, 3차원 접근이 되고 전략을 짤 때 매출액 안 나온 거 보면 그냥 광고비 쏟아 부어봐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지만은 이런 네트워크 차트들 몇 개를 놓고 보면 야,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선점해야지 저 상품 파는데 홍보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이 키워드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메시지 좀 조정해봐봐. 예를 들면 캐치프레이즈 뭐 이렇게 무슨 광고 멘트 좀 조정해보고 뭐 광고 뭐 어떻게 예를 들면 언론 홍보 기사를 낸다거나 등등을 할 때 이런 스타일로 홍보 기사를 내보자. 혹은 뭐 어떤 연예인을 써가지고 아예 광고를 찍는다고 했을 때 야, 이 문구를 이렇게 바꿔보자. 등등을 이제 바꿔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효과 보는지 안 보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극단적으로 매일매일 그러니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여론조사에서 뺑뺑이 해가지고 전화해보면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어느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래놓고는 찍고 전화 끊고는 뭐 다른 후보 찍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냥 아이씨 뭐야 이거 전화 끊고 이런 식으로 응답 안 하는 경우나 응답을 해도 거짓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거 클릭 해가지고 갈 때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거짓 클릭을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상품을 살라고 클릭을 하고 내가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댓글을 단다고 해도 내가 거짓말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댓글 조작단들이고 보통은 댓글 조작단이 아니라 내가 진짜 댓글 달고 싶으니까 다는 거고 달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하는 액션들의 조작단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액션은 실제로 전화 응답에 혹은 무슨 설문조사에 체크하는 거나 다르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형이 아니라 실제 액션형 데이터들을 갖다가 모아놓고는 그 전까지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학이라는 게 동전 던져가지고 10만 번 해서 평균 50% 나오는 거 이상을 갖다가 공부를 잘 안 했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다른 쪽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빅데이터 쪽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T 혁신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뭐 여러분들이 어느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정보들 갖다 다 수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가공 처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어떤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옛날에 못했던 그런 계산법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가 추출해내자 해서 단순하게 빅데이터에서 밥솥이 고봉으로 있는 양으로 많은 게 아니라 다양한 패턴의 사람들의 액션을 갖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패턴들에 맞춰서 액션을 취하는 걸 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수학을 알고 있느냐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지 이게 무슨 뭐 어디 코드 하나 딱 구해가지고 그 코드를 딱 붙이면 딱 튀어나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 코드는 F거든요. 이 F가 아까 제가 밥솥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엉뚱한 밥솥에 엉뚱한 이 뭡니까 그 밥솥을 쓰면 그래서 웜, 쿡 요 두 가지 기능밖에 없는 그 밥솥을 쓰면 아무 우리가 원하는 밥이 안 나오고 저기 인디카 쌀 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언어 처리를 한다 그랬을 때 외국어 전용 F를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바로 딱 맞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한국화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같은 방식이에요. 어떤 온라인 쇼핑몰 하나에서 되게 괜찮게 쓴 알고리즘이 있었다. 그 알고리즘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적용한다? 되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회사랑 우리 회사랑 유저들이 들어와서 한 액션들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 사정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입력하는 값들을 아까 x1 대신 x1 프라임 넣듯이 바꿔서 집어넣던가 그 알고리즘 복사해 온 다음에 우리 회사를 완전히 그 회사랑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f 함수를 상식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우리 회사를 갖다 저 회사랑 똑같이 만드는 거는 좀 많이 무모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회사 나름대로 어떤 특징이 다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회사 특징에 맞춰 가지고 이 함수를 갖다가 변형을 해줘야 될 텐데 이 함수 변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밥솥 하나만 해도 예, 무슨 화학 공부를 엄청나게 한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셨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했을 때 주어져 있는 데이터에 맞춰 가지고 모델을 만든다는 게 어떤 코드를 카피해 가지고 다다다닥 붙여놓고 엔터 딱 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 데이터 속에 어떤 스트럭처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스트럭처를 갖다 추출해낼 수 있는 F 함수, F 인버스 함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 봤는데 틀렸으면 조금씩 보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빅데이터 분석 모델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운이 좋다면 다른 데에 많이 쓰일 수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이 좋으려 그러면 데이터가 똑같아야 되니 데이터에 똑같은 경우는 잘 없으니 결국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조금씩 변형된 모델을 갖다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코딩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학을 잘해야지 그래야지 그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종류의 수업을 할 때 꼭 강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코딩을 잘 배우면은 4차 산업을 리딩하는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코딩은 만들어진 결과물을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밥솥이라고 치면은 밥솥 공장이 있어야지 밥솥이 생산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화학 방정식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어떤 밥솥을 만들어내느냐? 결국은 아까 웜, 쿡 두 가지 기능밖에 없는 인디카 쌀용 밥솥 36개밖에 못 만들어내는 상황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약간 동의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의 뭐랄까 이 사고 과정이 이렇게 투입되지 않은 단순한 F 함수로 할 수 있는 거는 고교 수준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교 수준을 뛰어넘으려 그러면 코드를 열심히 복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뒤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학들을 갖다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데이터에 맞는 필요한 수학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요. 모델을 만들어야 내가 원하는 어떤 결론을 딱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 결론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인 한계가 도달하면 더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데이터를 갖다가 추가로 변형을 한다던가 등등의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가 생각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새롭게 생겨난 이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이 마치 코딩이라고 오해를 하고 실제 코드를 쳐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공장에서 밥솥을 찍어내고 있으니 공장이 밥솥인 줄 알지만 실제로 밥솥이 연구인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수학이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걸 그냥 계속 열심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업을 듣고 그러니까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냥 오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그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추가로 받겠습니다. 이미지 검색 관련해서 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고등학생 분들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빅데이터랑 AI 관련돼서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이미지 검색 같은 경우에는 역함수와 그냥 함수가 결합된 합성 함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네. 실제로 그렇게 만듭니다. 네. 뭐 이 수업 범위를 매우 벗어나는 얘기긴 한데 오토 인코더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오토 인코더라는 구조가 실제로 뭐 팩터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리그레션의 하나의 변형 구조를 갖다가 여러 단계로 거친 다음에 이 팩터 애널리시스 작업의 역 작업을 계산해 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왔다가 나간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라고 부르고 인코더, 디코더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인코더, 디코더가 구조적으로 인버스 함수 관계를 가집니다. 저도 제가 광공부학과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관공부학과가 1전공이고 2전공으로 빅데이터 경영통계인 거를 배우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수학을 잘해야지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못하는 학생들은 이런 거 하면은 많이 힘들지 궁금합니다. 전 이게 뭐랄까 한국에서 되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어떤 뭐랄까 선입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와 지금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공부하던 시절과 지금과 굉장히 많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이제 고교 시절에는 우리나라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열심히 문제를 잘 풀고 내가 수학을 잘하지 이러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보니 근데 그러고 대학 가봤더니만은 막 이상한 증명들을 막 해. 증명을 잘 하지 않았었거든요 고교 시절에. 근데 증명을 하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런 증명용으로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살아남아야 되니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증명도 할 수 있게 됐어. 극단적으로 막 0 플러스 0이 0인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증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제 증명을 열심히 하고는 이제 대학원을 올라가 봤는데 한국에서 제가 대학원을 나가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 대학원을 가보니까 아무도 그런 증명을 제가 잘하는 것 같다고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잘 푼다는 고교 시절의 컨셉과 증명을 잘한다는 대학 시절의 컨셉 두 가지가 완전히 다 깨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을 들어가 보니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내가 논리를 잘 세워서 설명을 하는데 그 논리가 굉장히 꽉 짜여져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증명을 잘하려 그러면 당연히 그 논리를 꽉 짜서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제가 증명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작업은 암기였습니다. 다 외우는 거야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봐라 그냥 다 외워버린다. 이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었는데 걔네들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 좀 전에 빅데이터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내가 논리적으로 분석했느냐라는 것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암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데이터, 뭐 새로운 이렇게 아이디어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훈련이 필요했던 거지 실제로 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갖다가 그때 되게 크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석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나는 문제를 다 풀어서 만점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점수 너무 안 나왔어. 조교를 찾아갔더니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냐고 했더니 조교가 우리 수학과 아닌데 왜 이렇게 수학 증명을 해왔냐고. 우리 수학과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한 끝에 다음 시험에서 조금 이제 뭔가 좀 바꿔서 써봤습니다. 점수가 조금 올랐는데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 이와 같다 1년 열심히 겪어봤더니만은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요. 얘네 교육이 한국 교육과 완전히 달랐구나. 이미 고교 시절부터 논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쌓아 올리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애들은 대학원을 와도 당연히 그 훈련이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수학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내 문제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풀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바꿔서 푼다.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저는 그냥 수식 빠바박 풀고는 그냥 증명 외웠던 거 끼워놓고 다음에 또 수식 빠바박 풀고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그 되게 일종의 혹사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도 생각이 이제 바뀌어서 수학 공부? 왜?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찾아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수학 어떤 지식을 갖다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논리를 갖다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논리용으로 어떤 수학이 필요하지라고 거꾸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학 책을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문제를 풀고 싶은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서 자료를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힘들어. 그럼 이제 이 수학이 뭔지를 갖다가 구글링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걸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지식으로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자료를 찾아가 보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아가야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저쪽 전공 지식 아예 수업 하나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온라인 강좌를 듣는다든가 혹은 뭐 아직까지 학생이시라면은 학교에서 그런 수업들이 있으면은 수업을 찾는다든가. 근데 불행하게도 학교에서 듣는 수업들 거의 대부분은 그 수업들이 한 3, 4학년에 배정돼 있어가지고 1, 2학년 수업들을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저도 이제 박사 영어를 꼭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막 학부 3, 4학년 때 막 밑에 저학년 수업 듣지 않고 막 들어봤는데 진짜 힘들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뷰가 생겼냐 하면은 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정작 이 뷰를 다시 공부해놓고 나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오버해서 힘들었을까? 그냥 논리를 잘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이 논리가 너무 부족했었구나라고 생각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보면은 3, 4학년 이상의 고학년 지식을 이용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화학 방정식을 갖다가 도출해내는 화학 박사님이 될 거냐? 제가 그거 할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화학 방정식 중에서 뭐 이상 기체 무슨 어떤 변형 방정식 이런 것들 보고 아 이런 식으로 변형한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V값, T값 이런 것들이 무슨 뜻으로 쓰이는구나 이해하고 끝나면 되는 사람이니까 굳이 내가 또 그 3, 4학년 혹은 대학원 과정에 수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의미가 없다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그냥 요새는 필요하면 아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저거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다른 뭐 좀 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고급 수업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원, 5차원의 수학을 갖다 내가 너한테 알려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배우고 싶다고 다른 데 가서 배워라.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지만은 너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준다.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학부 2학년 정도의 어떤 기초 수학들을 갖다가 어떻게 응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다. 어차피 수학을 정말 많이 공부하고 나면은 아까 말했던 함수론 이런 펑셔널 티어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내가 하나의 주제를 증명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수학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수학을 써서 증명을 하는 게 나한테 편하기 때문에 하거나 혹은 내가 좀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한테 필요한 수학이 되게 낮은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수학이다. 굳이 고급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많은 수학 증명 방법론 중에서 내가 쓰고 싶은 수학 방법론이 내가 아는 방법이고 이걸로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걸 그냥 쓰면 됩니다. 이제 수학과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수학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전공을 하는 중에 대학 교육을 받다 보니까 고교 수준이 아닌 약간 더 높은 수준의 F를 갖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 조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굳이 우리가 그런 고급 수학을 수학과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학문에 필요한 수학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 되는데 그 수학이 이제 다음 스텝으로 어렵다. 어려울 거예요. 당연합니다. 저도 하나하고 공부할 때마다 힘들거든요. 처음 보는 개념 나오면은 이게 뭐지 이러고 찾아보고 논문이 뭐가 나온 게 있나 논문 어떻게 쓰나 보는데 논문 읽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이해하려면은 하루 이틀 시간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 보는 주제들이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수학을 썼구나. 수학 이런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응용을 하는구나를 갖다 이해를 제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는 오늘 밥솥 케이스처럼 되게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버립니다. 굳이 그 사람이 저처럼 일주일, 최소 하루 이틀에 길면 일주일씩 시간을 써가지고 복잡한 수학을 이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도 저도 그 전공자 아니지 않습니까? 전공자 아닌 저도 그거 갖다가 일주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저보다 수학 훈련이 덜 되신 분들이 그걸 보시려고 하면 불가능한 작업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설명해 드리는데 왜 그렇게 오버를 합니까? 이제 되게 이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쉬운 수학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돌아오면은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내가 일을 하고 싶다. 요 일에 맞는 수학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아마 구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 없습니다. 그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는 다른 텍스트를 계속 찾아가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그런 설명해주시는 교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게 유비추리급의 되게 쉬운 설명을 다 해줄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주제에서 다 갖추고 있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느 시점에선가는 학생이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그랬을 때 굉장히 뭔가 이 주어진 수식을 갖다 풀려고 집착하는 것 전에 개념이 무슨 뜻인가를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밥솥 예제 같은 일상의 예제로 풀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전체 설명에서 마지막 예시로 제가 유학을 가서 처음 이 얘네들 고교 시절에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봤는데 제가 석사 때 풀고 있는 문제가 거의 똑같은 거를 갖다가 고등학교 때 풀고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는 이게 석사라고 왔는데 쟤네는 지금 학부도 아니고 고등학교인데 왜 나랑 똑같은 거지?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얘네들은 제가 쓰는 수학을 쓰지만 않을 뿐이지 논리는 똑같아요. 다 똑같은 논리를 갖다가 말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수식을 쓰지 않다 보니까 조금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 조금의 한계들을 수식을 더 배우면서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석사 과정에서, 박사 과정에서 채워넣더라고요. 그 채워넣는 과정에서 수학이 필요한 거지, 논리라는 측면에서는 수학이 별로 필요가 없으니 고교 시절에 수학을 F 함수밖에 안 배운 상태에서 거의 답안지의 구성이 똑같아요. 정말 많이 충격을 먹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수학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마 오늘 메시지, 오늘 얘기로 얼마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압박을 받지 말고 저게 무슨 뜻으로 쓰려고 그러는 걸까? 원래 의도를 갖다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잘 쉽지 않을 테니 앞속 같은 기본 예제로 돌려서 표현하다 보면은 아마 이해가 조금은 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저도 옆에 계신 분이랑 비슷하게 저는 현재 지금 체육 쪽 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련된 학과를 복수 전공하려고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 발표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궁극적으로 대학 학사를 따고 석사를 딴 다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는 스포츠 통계학, 스포츠 빅데이터. 예를 들면은 어떠한 투구 폼으로 야구 선수가 공을 던졌을 때 부상 확률이 얼만큼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이런 요인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공을 복수 전공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관련된 논문들을 찾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뭐 다양한 자료들을 좀 해외 자료도 얻어보기 위해서 구글링도 해보고 하는데, 사실 스포츠 이런 데이터들이 접목된 지 비전공자 아니면 업계에 아직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정보를 얻기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제 과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을지 공부하는 방법들을,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네네.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교 시절에 F 함수라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이미 공용어처럼 쓸 수 있는 거는 다들 그래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작업한다 그랬을 때 단순히 코드 몇 줄 복사하는 사람들과는 제가 F 함수 연장선상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기초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뭐 통계, 빅데이터 분석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어차피 다 통계학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확장된 통계학을 뭐 응용 통계학으로 부르건 계산 통계학이라고 부르건 사회 통계라고 부르건 어느 쪽으로든 좋아요. 이 통계학 지식들을 내 학문에서 쓸 법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해야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조금 고급 논문을 내가 읽으려고 그랬을 때 그 논문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논문을 어차피 100% 이해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그 논문을 쓰신 분 이외에 그 논문을 이해한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박사 시절에 썼던 논문을 전 세계에서 이해한 사람 많아봐야 30명 미만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 논문을 그래도 몇천 명이 보고 가는 이유는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 갈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고급 컨텐츠를 갖다가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걸 내가 원하는 분야에 적용을 하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두 가지 분야로 쪼갤 수가 있는 게, 하나는 이 분야가 과연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어떤 좋은 뭐 자료가 있거나 혹은 그런 자료를 갖다 생산해내시는 사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 접근해야 될 텐데,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사실 진입하기 굉장히 힘든 리그가 돼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요즘 빅데이터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들이 IT 업계와 파이낸스 업계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 업계 다른 두 개 업계를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상 빅데이터라고 불릴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공장에서 어떤
제품이 나온다 그랬을 때 식스 시그마 이런 용어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최소화시킨다라고 무슨 공정 최적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들은 굳이 따지면은 시그마를 갖다가 2시그마만 해도 이미 5% 박, 2.5% 박 얘기를 하는 거를 6시그마 바뀌면은 거의 뭐 0.0001% 얘기니까 어떤 뭐랄까 동전을 갖다 10만 번 던져가지고 50%라는 우리 알고 있는 평균값과 실제 던져서 나온 평균값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컨셉과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 그쪽은 빅데이터 양이 많아도 빅데이터를 주장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물론 아닌 스태프들도 있긴 하겠지만 반면 뭐 IT 업종에서는 거의 대부분 요새 다 이제 어떤 웹사이트에 트러크를 붙인다던가 등등으로 해서 데이터가 쌓여 있고 사람들마다 다양한 종류의 패턴의 데이터가 쌓여 있고 뭐 그다음에 파이낸스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하는 거 혹은 어떤 그 거래의 밑바탕이 되는 회사들의 정보량들이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있는 그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패턴들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리그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그런 데이터가 없는 리그에서는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체육 업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고는 머니볼 영화 한 편 본 게 다예요. 근데 머니볼 영화를 보면서 되게 기초적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저는 상식적인 거 아니야? 저런 걸로 뭐 무슨 대단한 걸 하겠다 그러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들한테는 혁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홈런을 잘 치는 타자가 뭐 예를 들면은 삼진 아웃 확률이 높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나가고 나면은 홈런 개수가 몇 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홈런 잘 치는 타자 두세 명을 갖다가 집어넣으려 그러면은 타순 9명밖에 안 들어가니까 자리가 모자라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상적일 것 같은데 다 제쳐놓고 어차피 몇 룬까지 나가느냐가 핵심이다. 룰을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긴다. 라는 관점으로 사고의 관점을 바꾸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통계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기초가 그런 거일 텐데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을 바꿔놓고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얘는 몇 루까지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애, 얘는 몇 루까지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애로 이제 계산을 바꿔서 쓴 것만으로 한 번에 혁신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리가 안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종류의 혁신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짐작은 있습니다. 반대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혁신이 안 일어났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웬만한 뭐 프로스포츠에는 이미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지식들이 실제 현장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제 뭐 투수가 던지는 폼을 갖다가 사진을 갖다가 영상을 수백 수천 장을 찍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자세일 때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제구력이 잘 잡힌다, 어떤 자세일 때 부상이 안 일어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가 이미 쌓여 있을 테거든요.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제일 좋은 거는 학교에서 배워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은 아마 아직까지 태동 단계에 있기 때문에 힘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포지션들을 찾아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학교에서 배운 이런 개념들을 여기서 어떻게 쓰고 있네? 잘못 쓰고 있네? 내가 들어가면 고쳐야지.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개념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개념과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디까지는 맞아 들어가고 어디까지는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뭐 안 맞아 들어가나? 해서 자료를 갖다가 그러니까 외국 자료를 찾아보고 이미 훈련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 근데 이 부분은 얘기가 다르네. 이제 실제로 다른지 안 다른지는 현장에서 근육이 요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겠네. 아시아인 근육이랑 뭐 예를 들면 서양인 근육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도 연장이 될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이렇게 떠먹여 주는 것 같다 받기는 힘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가야 될 텐데 그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게 쌓이면은 어느 시점에 이제 굉장히 전문가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만약에 뭐 데이터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자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거의 인터넷으로 찾는 건가요? 일단 보통 회사들은 다 이제 자기 회사에서 어떤 생산해내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 DB화 시켜놓고 뭐 실제로 이제 뭐 DB에서 쿼리를 불러와가지고 쿼리를 이용해서 불러와가지고 작업한다던가 하는 게 있을 텐데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제한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론 기반의 지식을 쌓는 데 집중을 하고 토의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쓰인다해서 약간 좀 맛을 보는 반면 회사 들어가면은 정말 이제 그런 실제 현장 데이터들로 그 배운 내용을 갖다 이렇게 적용해보는 스텝을 겪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전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관점이 몇 년 사이에 바뀌었는데, 저도 학교에 있을 때 그냥 뭐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10억 개의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뭔가 계산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답답하게 느껴졌었습니다. 뭐 이게 해봐야 실제 현장에 쓰는 거랑 아무 관계 없는데, 근데 정작 현장에 나가 보면은 내가 배웠던 걸 모르면은 여기서 못 쓰거든요. 이걸 무슨 시험을 잘 쳐서 점수를 몇 점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계산 방법론들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다 일종의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혀 있다가 어느 상황에 딱 오면은 이러고 이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코드 복붙이나 하고 라이브러리 어디 구해와가지고 하하하 잘하긴 하고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고, 그걸 갖다 극복을 하려 그러면,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는 학교 계실 때밖에 없는 게, 회사 나가서 공부를 계속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회사에서 기대하는 거는 잘 배워왔지 회사에서 이제 매출액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회사 와서 다시 배웁니다 이러면은 뭐라고? 이러면 저기 표정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러면 결국은 학교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잘 배웠냐의 게임인데, 이 시간을 갖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해서, 학교에 있으면서 내가 무슨 그런 회사들 데이터를 갖다가 몰래라도 받아가지고 막 해보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걸로 지식의 지평이 넓어진다면 정말 좋습니다만은, 그 전에 기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이 계산 방법론들을 어떻게 쓰는지에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느냐, 그게 앞으로 인생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업계에 들어가서 내가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뭐 짧게는 학부 과정, 많게는 석박 과정을 거쳐가면서 배운 지식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큰 욕심을 내지, 특히 그 뭐 무슨 실제 데이터를 돌려보는 거에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사이드 주제일 수 있는데,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그 레벨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면접을 볼 때 뭐 해봤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데이터 10억 개 돌려봤어?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 10억 개를 돌려가지고 어떤 모델을 내가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모델에 관련되어 있는 수학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검증해보는 방식으로 면접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면접 가면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게임 이론에서 그 1차 가격으로 그러니까 서로 비딩을 해가지고 상품을 사는 거 말고 2차 가격 경쟁을, 2차 가격 세컨 프라이스 옥션을 갖다가 하는 걸로 논문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실제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질문 받을 때는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세컨 프라이스 옥션을 갖다가 심지어 원 베리어블이 아니라 멀티 베리어블 때 다 막 증명을 하라고 막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칠판에 뭔가 이렇게 복잡한 수식을 써가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세우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뭘 끼워 넣고 어떻게 되고 가정 어떻게 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쭉 다 들으면서 계속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업계에 들어가 보니 세컨 프라이스 옥션이 매일매일 쓰는 도구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예 그 현장에서 쓰이는 이렇게 어떤 실제 돌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논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원래 공부하고 내면은 보자마자 세컨 프라이스 옥션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이걸 모르는 애들 뽑아놓고 나면은 이제 첫 추운 날부터 세컨 프라이스 옥션이 뭔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고급 수학은 하루 만에 뚝딱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설령 하루 만에 뚝딱 공부했다 해도 머릿속에 탁 박히진 않거든. 근데 이걸 학교 다니면서 문제 풀어보고 시험 치고 평소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왔더냐면은 머릿속에서 트레이닝이 이미 오랫동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은 이제 질문해가지고 대답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더라도 면접 때 이거 훈련 받았구나 알고 있으니까 앉혀놓으면은 하루 이틀 만에 이거 이런 거죠 이러면서 이제 알고 따라올 테니 이제 누구를 뽑을래 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훈련이 잘 되는 애들 뽑지, 당장 10억 개 데이터로 뭐 만들어 봤습니다 하는 애들은
뭐 어쩌라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그 요즘에는 사이트를 이렇게 직접 프로그래밍 안 해도 이렇게 코드를 안 쳐도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노드 엑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석이 다 되더라고요. 데이터만 넣으면. 근데 그렇게 해도 나중에 뭐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실용적인지 그런 궁금해요. 아까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f라는 함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집어넣으면 y값이 튀어나오는 상태예요. 근데 이 데이터에 맞는 f냐에서 일단 질문이 한 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y값이 종류가 또 한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f값을 변형을 해야 될 텐데, 그건 그냥 웹사이트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 측이 있고 지식을 소비하는 측이 있다고 했을 때, 회사들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쪽 극단에 그냥 마지막 결과 보고서를 받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사님 상무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이사님 상무님용으로는 적절한 자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님 상무님한테 올라가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엄청나게 고민들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고민용으로는 적절한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스타일로 얘기를 하면은 보통 뭔가 이제 어떤 자동화한 알고리즘 하나를 만들어냈다, 이걸로 이제 다 됩니다 라고 주장들을 해요. 제일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 그 프로핏 이러면서 예측을 해준다 해서 어떤 시계열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집어넣어주면은 시계열 디컴포지션을 해가지고 뭐 트렌드 뽑아내고 사이클 뽑아내고 그 다음에 에러 값들 뽑아내고 난 다음에 어떤 사이클로 따라간다. 어떤 사이클을 갖다가 뭐 monthly 혹은 weekly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이클을 뽑아내주는 기본 알고리즘을 갖다가 한번 뿌린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통계학에서 시즈널리티 디컴포지션을 빠르면은 학부 9학년 때, 늦으면 아마 석사 정도에 들어가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기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세 단계 혹은 뭐 트렌드 뽑아내고 난 다음에 사이클 여러 단계로 분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데이터가 단순히 그렇게 세 단계 혹은 3.n 단계 정도로 분리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노이즈들이 끼어 들어가 있는 데이터다.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시학이 왔을 때 그 시학의 효과를 갖다 쳐다보는 방식이라면은, 예를 들면 ARMA라고 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그런 데이터인데 얘들도 시계열 데이터처럼 생기긴 생겼거든요. 근데 같은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엉뚱한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통계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페이지에다가 혹은 뭐 그런 알고리즘에다가 엔터 치면은 나는 분명히 이제 내가 입력한 데이터는 어떤 쇼크가 왔을 때 그 쇼크를 갖다가 그 쇼크가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는지 갖다 쳐다보는 데이터였는데, 정작 이 프로핏 알고리즘을 쓰면 트렌드, 그 다음에 시퀀스, 그리고 에러값 뽑아내주니 트렌드, 시퀀스, 에러값이 이 쇼크의 결과물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 쇼크이 오면은 처음에는 아야 이랬다가 점점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맞춘 또 다른 시퀀스용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을 갖다가 이거 시계열 다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버리면 엉뚱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모르고 이상하게 쓰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이제 뭐 무슨 그런 알고리즘 몇 개들로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앞으로 빅데이터 뭐 공부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라는 사이트들 나왔다가 요새는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런 사이트들의 뒤에서 돌아가는 코드들 보면은 뭐 몇 줄짜리 코드들이에요. 네.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못하는 거죠. 항상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이 써야 되니. 근데 회사 하나하나가 돌아가는 방식들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대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뭐 포지션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항상 해줘야 돼요.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